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만 아는 광진구 이야기 시사강 시작하겠습니다. 전 사람 ING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품격 시사관. 고품격 시사강 사람 ING의 정준호입니다. 네, 저는 풀뿌리 시사관 광진주민연대 박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제가 이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근데 뭐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시청자 모드로 방송에 임하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왜 이렇게 이렇게 화가 나 계시냐. 네. 나갈 때는 항상 너무 재밌다고 좋아하시는데 방송 볼 때는 정작 얼굴도 굳어 계시고 뭔가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제가 네.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깊이 제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네. 너무너무 재밌다. 혼자 이러고 있어서 네. 아마 좀 이렇게 화면을 보지도 못하고 네, 또 나름 생각에 또 젖어 있고 방송에 너무 심취해셔갖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부터는 조금 심취되는 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오늘 아주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다고 하시는데 네네. 오늘 모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은 되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몇 번 전화드리고 몇 번 톡을 해서 네.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막 그러셨는데 광진주민연대 회원이시고 네. 오랫동안 운영위원도 하시고 대표 역할도 해주셨고 그리고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이사장 맡고 계세요. 네. 민동세 대표님을 오늘 초대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은 사회적 기업은 돈을 못 버는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아까 저 보니까 전국에서 1등 매출. 네네. 대단합니다. 연매출 400억 그리고 직원만 890명. 그래서 개인이 부자인 건 아니죠? 개인은 가난하죠. 개인은 가난하고.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네. 한번 모셔서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 우리, 죄송합니다. 성함이 민동세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게 올라갔어요. 다른 게 올라가는? 네네. 이게, 네. 민동세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You said I was the only one. No one likes being lied to.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 the pieces. Now I wanna burn all the bridges between us. I can't forget. I've been thinking too much lately.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I just need to clear my head. I've been stuck on your memory, but it's not like I need it. And we may have some history, but we don't have to repeat it.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 예, 오늘의 특별한 손님,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민동세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 섭외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카톡도 안 받으시고 연락도 안 주셨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빠요. 바빠서 바쁘기 때문에 늘 제 카톡에 우선순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요? 제가요? 네, 근데 바빠요. 바빠서 혹시 저희 방송을 미리 모니터 하시고 이거 괜히 엮이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거고요?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습니까? 네, 우리 보니까 도우놀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요. 이름이.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름 뜻과 그리고 도우놀이가 어떤 기업인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우누리는 그 돕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도우와 그리고
세상을 예스럽게 이루는 순우리말, 누리를 합성한 말로 도움을 나누는 세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누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검색을 해보시면 도우누리가 전국적으로다가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조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도우누리라는 브랜드 자체는 그 여러 기업들이 한국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 한 70여 개의 우리 같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복지부에서 전국에서 첫 번째로 인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브랜드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브랜드를 좀 더 알리려고 저희가 도우누리라는 브랜드를 썼고요. 도우누리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들로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또 노인이 된 뒤에 생을 마감하는 생애 전 과정에 필요한 돌봄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세세하게 네. 궁금했던 것들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께서, 이사장님께서 그 도우논이라는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그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라고 하는 이름은 네. 실은 저희가 전환총회를 한 조직입니다. 전환총회요? 전환,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어려운데. 네,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네. 기존의 기업 활동을 하던 곳이 조건을 갖춰서 전환하는 총회를 하면 그 이전의 업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도우누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돌봄이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름은 늘 푸른 돌봄 센터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네. 지금도 도우누리의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이름이 늘 푸른 돌봄 센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늘 푸른 돌봄 센터가 있었고 그 늘 푸른 돌봄 센터가 이제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이제 취득하면서 설립하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로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늘 푸른 돌봄 센터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들어가면 이제 우리 광진구에는 광진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요. 야, 지역자활센터. 네. 예. 아마 좀 처음 들으시는 생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곳은 그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가난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네. 창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요. 아, 창업지원센터네요, 그럼 한마디로? 창업지원센터라고 말하기에는 네.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창업을 통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일할 수 있는 뭐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예. 또는 과거에 본인의 직업력들을 지금 살려서 이제 공동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자활센터는 전체 업무 중에서는 아마도 그 자활센터에 일하러 오시는 주민분들을 계속 지지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사회복지적인 개입을 하는 거가 네. 더 많은 일들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창업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창업한 이제 하나의 회사가 늘 푸른 돌봄 센터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그 이제 산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관리사 5분하고 네. 저하고 네. 포함해서 6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아, 그럼 자활센터에서 나오면서 맞습니다. 창업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럼 연관이 아예 없는 거 아니네요? 있는 그렇죠. 거네요? 자활센터 안에 있을 땐 사업단이었고요. 네. 그래서 자활센터가 인큐베이팅을 해준 거죠.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창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창업할 때가 2008년 이제 초였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지역자활센터에 저는 센터장이었고, 네. 우리 박용수 대표님은 실장님이었습니다. 아. 자활센터의 센터장님과 실장님이 창업을 나오신 거예요? 저는 창업을 해서 나왔고, 제 뒤를 이어서 이제 자활센터장을 하신 거죠. 아. 이게 연관이 있구나. 예. 이제 좀 더 거슬러 얘기하면 네. 2001년도에 네. 지역에 재가 간병사업단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제 그때는 장기 요양제도도 없었을 때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 돌봄이라든가 건강 돌봄 이런 게 필요했을 때 광진 지역자활센터가 광진 주민연대가
센터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2001년도 7월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사업단 중 하나가 제가 간병사업단이고 거기서 12명의 지역의 한부모 여성들, 그 취약계층이 집으로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서 간병을 하게 되고 그 사업들이 커지고 산모 사업도 하면서 2008년도에 이제 이 사업을 가지고 독립을 해서 그렇게 사업단에 계신 분들이 공동체 기업으로 창업해서 본인들의 일자리와 경제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 창업을 지원해서 독립할 때 민농세 대표께서 독립하는 역할을 그렇게 같이 했었죠. 그럼 제가 드는 생각이 그 자활센터에서 사실은 하던 얘기잖아요. 그럼 자활센터에서 하던 일을 더 좀 키워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나와서 창업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역자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서 거기서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그 미션의 수행은 뭐냐면 그 가난한 분들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네. 자활센터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활센터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자활급여라고 해서 네. 일한 대가에 대한 급여를 그 보조금으로 받아요. 근데 이제 노동하신 분들이요? 그렇죠. 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활센터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한 3년까지 네.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다가 끊임없이 여기를 통해서 나가줘야 다른 분도 오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창업의 시기가 되면 밖으로 창업과 함께 이제 자립하는 거죠, 똑같이. 근데 물론 자립한 뒤에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체 평균 자활 공동체, 지금은 자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활 기업들의 아마도 제가 언뜻 연구 보고에서 본 것은 평균 그 수명이 한 5년 이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대체로 성장하다가 근데 좀 못 올라서는 데가 많은 거죠. 네. 반면에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이 이제 정치적 환경들이 많이 좀 변화됐기도 했고 또 우리 사회가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장애인 복지 인구가 좀 늘어나면서 네. 제도도 같이 확장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잘 살아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왔습니까? 이 자활센터에서 그러니까 취약계층들,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돌봄 일자리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가지고 나오셔서 창업하신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도우누리가 나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돌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영역인지 어떤 내용인지가 좀 궁금한데. 멋있게 소개할 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슴을 피고요. 예.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는 돌봄사회 서비스.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는 예. 네.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을 돌보는 일을 주되게 합니다. 특히 도우누리는 재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네. 기본적인 서비스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이게 그 아이를 낳은 산모가 있고 네. 신생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대체로 이제 병원을 태어나면 조리원을 가고 조리원에서 일정하게 있다가 집에 오면 과거에는 친정에 가서 친정 엄마한테 그 산후조리를 받지만 네. 요즘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산후관리사가 네. 집에 가서 아이에 대해서 모유 수유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또 이제 산후의 이제 영양 관리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 신생아의 위생적인 네. 이러한 부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산모 신생아 서비스고요. 네. 아이가 조금 크면 어린이집을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건 이제 보육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도우누리도 그 광진구에서 그 능동에 꿈맞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또 이제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또 아이가 좀 더 크면
요즘에는 특히 이제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가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네.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정서적인 걸 보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네. 경계선상? 심리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냐에 대한 중간 정도에 있어서 이때에 무언가 재활적인 부분이 개입이 돼서 아이가 올바르게 쉽게 성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문제행동 아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주로 이제 미술 치료라든가 면담 또는 언어, 인지, 놀이 이러한 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센터가 있고요. 또 어른이 되면은 이제 장애를 뭐 태어날 때 장애가 아니라 네. 사회활동하면서 장애, 사고나 이런 걸 많이 겪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장애인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 분들에게는 이제 이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집에 가서 그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거나 네. 아니면 이분이 직장을 가는데 시각장애가 있다면 직장을 가는 이동을 돕거나 또는 장애 아동이 학교를 갈 때 또 그 통학을 돕거나 이렇게 이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어른이 되게 되면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시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또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사회보험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분을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또는 사회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독거인 어르신들에게는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거나 네. 매일 유선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로 이제 재가에 대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더 명확해지면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현재 도원의는 서울시립 요양원을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거가 이제 돌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여기다가 만약에 이전에 우리 방송했던 채비의 장르만 하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하는 거네요. 그래서 채비하고 네. 그런 네. 얘기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채비에서는 이제 우리 조합원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채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바른 또는 이제 뭐 좀 더 검소한 그런 서비스 장례 서비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한테 서비스 받으시는 분 중에 독거인 어르신들이 한 500여 분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걸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이제 가시화되지는 못했죠. 네. 지금 방송 중에 우리 안옥솜님이 들어오셔서 광진 주민연대와 또 도우놀이 응원한다고 아시는 분입니까? 안옥성이 아니라 송인옥이라는 분이네요. 아, 송인옥. 예, 송인옥 씨. 송인옥님, 감사합니다. 혹시 광진 주민연대와 도우놀이 응원한다고 하시는 주민연대하고 도우놀이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매우 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네. 지금 박용수 대표님이 광진주민연대의 상임 대표를 하고 계시고 네. 현 대표님이시죠? 현 대표님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전 대표고요. 아, 전 대표님. 사람으로 치면 네. 전. 뭐 전전전은 아니고요. 전전 그 조직으로 치면 네. 광진주민연대가 아까 말씀드린 광진지역자활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진주민연대가 지향하는 갓난의 문제 해결 또 사회 지역복지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다만 그 실현의 도구는 이제 법적으로다가 제도화된 사회복지 기관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주민연대의 철학을 가지고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운영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그 돌봄 사업단이 네. 창업을 한 거죠. 네. 근데 창업을 한 이후에 이제 이 사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업장을 처음부터 나갈 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6명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6명이 어떻게 조직을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광진주민연대의 조직 안에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창업했을 때에는 광진주민연대 부설 늘푸른 돌봄센터라고 해서 주민연대의 하위 조직이었습니다. 늘 푸른 그러니까 돌봄센터. 늘 푸른. 네, 늘 푸르게 돌보는 센터다 해서 이런 거고요. 어떻게 보면 광진주민연대와 같은 조직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시간이 산하 조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의 주민연대가 아버지고 네. 늘푸른돌봄센터는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머니라고 해주세요, 어머니. 제 아버지의 인상이 할까요? 안 좋아가지고 아, 네. 어머니라고. 그럼 우리 김미진 대표님을 어머니로 해서 그러면 지역자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자활 똑같은 입장이죠. 네. 지역자활센터가 네. 그 늘푸른돌봄센터를 낳은 거죠. 네. 낳고 인큐베이팅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지역자활은 뭐가 되냐고. 지역자활센터는 뭐가 될까요? 지역자활센터 또 어머니인데. 그냥 다 부모님 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중요한 얘기 아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한 조직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늘푸른돌봄센터가 점차 조직이 커지고 네.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야, 그래서 성장을 얼마나 했길래 이제 여기서는 감당이 안 되겠다. 그렇죠. 나가서 해야겠다. 네. 그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창업할 때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이 했거든요. 네. 2008년 8월 달에 7월 네. 1일 날 7월 네. 1일 날이 이제 우리 도우누리의 네. 그 대외적인 창립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네. 그 전서부터 네. 운영은 했지만 네. 2008년 7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전반기 때 그 요양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6명이 나가서 창립을 했지만 네. 창업을 했지만 이미 아까 우리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 안에서 네. 무료 방문해서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단이 있었거든요. 네. 이분들이 결국은 사회보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업장으로. 그게 이제 7월 1일인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이 돼서 그분들을 다시 채용하고 또 넓혀서 새롭게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노인장기 요양기관으로다가 시설로다가 그러니까 네. 재가장기 요양기관이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더니 그때만 해도 벌써 직원이 40-5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7개월 끝나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가사간병 서비스, 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거를 하나씩 넣어서 넓히다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나서 한 100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됐고요. 근데 이렇게 1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기업 활동을 하는데 광진주민연대는 회원의 결사 조직이거든요. 네. 이 조직의 하위 조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성장성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들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제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2012년도에. 네.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 근거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시류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거네요. 그때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네.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제가 한 2006, 7년서부터 그런 부분을 봤죠. 역시 우연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큰 계획이 있었던 거.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네. 법인이 되고 나니 네. 주민연대하고 관계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더 이상 내가 밑에가 아니다. 밑에 문제가 아니라 예. 두 가지 다죠. 왜냐하면 법인 자체도 네. 독립적인 거고 네. 그다음에 특히나 협동조합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은 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합원 제도가 1번이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자기 필요에 의한 결정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주민연대의 하위 조직이었기 때문에 네. 주민연대 운영위원회가 높은 의사결정 구조였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연대 운영위하고 논의를 해서 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주민연대가 네.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의 법인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고 네. 조합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는 주민연대의 법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관계가 서로 조합원과 회원이 되어주고 네. 사람 관계 속에서는 이제 의사결정 구조인 이사회를 결성하고 대의원 제도의 대의원을 결성할 때에 대의원의 배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배정을 일정한 규모를 이제 보장해주고 거기에서 주민연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주민연대 대의원에도 주민연대의 분들이 계시고 주민연대 대의원에도 도우누리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여튼 싸워서 이별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사람도 섞이고 네. 조직도 왜냐면은
처음에 섭외가 힘들었다고 하니까 혹시 예,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으신 거네요. 그럼 처음에는 제가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처음에는 자활에서 이 취약계층들 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와갖고도 사실은 일자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방점이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권 또 일자리 거기가 방점인 거예요? 아니면은 전 처음에 도우누리 얘기 들었을 때 돌봄 서비스 쪽에 관점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곳이구나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같이 일하시는 조합원들 그분들의 생활 그쪽에 더 방점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확한 그런 뭐랄까 도우누리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도우누리의 정관이나 네. 또는 도우누리가 천명하고 있는 이제 자기의 비전들을 네. 보게 되면 그 이제 처음서부터 도우누리를 정의하는 이제 미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어 생을 마감하는 생애 전 과정에 필요한 돌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다시 말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또는 독거든 가족 구성이 되어 있든 어떠한 형태에 있든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부분이 이제 천명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돌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네. 일터 공동체를 좀 잘 만들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중요하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의 역사 과정을 보면 사람의 주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자활해서 창업을 하는 과정에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고 네.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온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협동조합이 이제 도우누리로 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네. 이제 그 우리사주 방식의 주식회사를 하려고도 검토를 하고 사단법인이 되기 위해서 총회까지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다 이제 이 내부에 일하는 사람들의 어쨌든 자기결정권이나 또는 기업 경영의 참여성들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협동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중요하게 되고 있다라고 거기서 제가 어느 한쪽에 편을 좀 놓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게 이제 광진 주민연대 앞에 네임이 참여 자치 나눔의 공동체 네. 광진 주민연대인데 주민들이 네. 풀뿌리 민초들이 참여하고 네.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하고 자치하고 그래서 나누면서 실제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주민연대의 정신인데 그런 정신이 도우누리로 저는 어떻게 계승됐다고 생각하냐 하면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 돌봄의 주체들 또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연대를 통해서 네. 그 주민들의 당사자 연대를 통해서 돌봄 주민연대를 만들고 그것이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의 돌봄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우누리와 주민연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실제 참여자치 나눔의 주민들의 연대의 정신을 한편으로는 시민운동으로 주민연대라는 이름으로 해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역의 돌봄의 문제를 도우누리라는 이름으로 해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아니고 거의 게스트로 나오신 것 같아요. 대답을. 자, 이 부분은 좀 한 얘기가. 네. 지향점을 보면 네. 그 박용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가 네. 맞죠. 지향을 보면. 네. 다만 이제 그것이 실현되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 도우누리의 조합원 구조만 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합원이 그 5개 유형의 조합원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 3개 유형의 조합원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 조합원, 직원. 두 번째는 이용자 조합원, 세 번째는 후원자 조합원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조합원이 결국은 이 세 주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우리의 이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말씀하신 지역의 주민들의 공동체성일 거예요. 네. 주체로 본다면. 네. 그럼 이 세 주체가 세 이해관계자가 네.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도우누리의 주민연대 입에 배가 싶어 네. 우리 도우누리의 조합원이 한 900여 명이 넘는데요. 900명. 네. 조합원이 900명이면은 협동조합에서 규모가 큰 겁니까? 생협 소비자 협동조합에 비해서는 적지만 네. 이렇게 직원들, 노동자들이 네. 모이는 협동조합에서는 거의 탑이 아닐까. 그래요? 의료사협이나 네. 의료사협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네. 제외하면 네. 단위협동조합으로는 꽤 많은 조합원이라고 네. 보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67, 8%가 네. 직원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그 30, 한 2, 3%가 네. 아니 67, 32, 네. 32% 정도가 후원자 조합원이에요. 근데 이 후원자 조합원의 90%는 네. 퇴사한 직원 조합원입니다. 그럼 결국은 직원 조합원들의 성격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용자 조합원이 별로 없느냐? 이용자 조합원은 몇 분 안 돼요. 아주 충성도 높거나 또는 관심이 매우 높은 분들인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돌봄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 네. 어떻게 해결될까? 어떻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그 대체로 우리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인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면 네. 서로 대화를 하거나 네. 그래서 이야기가 잘 협상이 되면 네. 중간 어딘가에서 네.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든가 좀 좀 이런 식의 좀 무언가 이렇게 잘 어우러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관계죠. 네. 근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원사이드로 서비스 이용자가 이깁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서비스를 제공하러 집에 갔는데 네. 그 집의 어르신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이분이 너 가. 그럼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분은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득활동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업에 의한 공동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방의 권한 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무르익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서 이것을 큰 차원에서 바라보고 어떤 돌봄을 주고받는 공동체적인 해결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물론 그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현재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도우누리도 제공자의 입장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힘의 관계에 더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 야, 노인과 장애인과 아이가 더 힘이 없지. 어떻게 근로를 하는 직원 힘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말씀도 서비스를 주는 과정에서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받고 또 훈련해서 더 잘 서비스를 돌보려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게는 가족의 문제입니다. 네. 그들에게 지불하고자 하는 보호자들과의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향점은 잘 지키되 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봄에 대한 가치가 같이 올라가기 위한 노력도 이제 협동조합의 의무인 거예요. 활동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 활동 이제 이런 영역도 이제 찾아서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하네요. 한때 고객의 왕이다. 뭐 그런 문구가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젠 어디 서비스한테 가면은 지금 당신이 마주보고 대하고 있는 이분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뭐 그렇게 맞습니다. 문구 있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용자들이
그 직원 조합원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할까 갑의 입장에서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우누리 말고 도우누리와 같은 뭐 경쟁 업체라 해야 될까요? 다른 업체에서 업체와 다르게 도우누리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 대한 이런 권리 또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도우누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네.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거지만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권익,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권 뭐 이런 거? 네. 가까이에는 처우, 네. 길게는 어떠한 성장까지도 같이 뭐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것이 뭐 그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순간순간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그 딱 출근을 했는데 우리 이제 도우누리의 밴드가 있어요. 네. 직원 밴드, 조합원 밴드가 있는데 조합원 밴드에 우리 직원 조합원님 선생님 한 분이 도우누리가 직원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해서 섭섭하다라고 하는 이제 좀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이제 그 사과도 드리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더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듯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900여 명이 넘는 800명이 넘는 우리 직원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이 느끼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직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우리 직원 모든 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일단 뭐 기분 좋고 행복해지고 그러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 저는 아직 애가 없는데 네. 이제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애를 지금부터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 여기서부터 나의 도우누리의 이용자로서 한번 이거 뭐냐 서비스를 받고 싶어.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은 네. 우선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출산을 앞둔 가족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돌봄은 국가의 어떤 제도를 먼저 좀 아셔야 될 것이 그 임신을 한 가정이 되면 임신한 가정을 보호하는 것서부터 국가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있을 때의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쓸 수 있게끔 임산부 카드를 만들거나 또는 아주 소소할진 모르지만 지하철에 그 임산부석이 있는 것도 그러한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서부터 다 이제 조망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우누리의 서비스는 사람을 돌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산 중이거나 또는 이제 출산하기 전까지는 가족과 병원으로부터의 이제 그 보호를 받는 거, 돌봄을 받는 거고요. 아이를 낳게 되면 대체로 이제 서울과 광진이라고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그러면 주로 많은 분들은 한 2, 3주 정도의 조리원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조리원이 이제 과거처럼 친정엄마가 봐주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리원에 가서 전문적인 조리원으로부터 이제 생활 24시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사회적인 이슈가 공공조리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도 지금 이제 자치구별로 공공조리원을 만든 데가 있는데 안타깝게 광진구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그런 조리원을 가서 2, 3주 정도 유료로다가 하는데 이게 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퇴원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신 중일 때에 가족이 임신 중일 때에 내가 출산일을 알면 도우누리에 산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아가마지입니다. 아가를 맞이한다. 아가를 맞이한다. 우리는 서울에 있어서 서울 아가마지예요. 명칭이 굉장히 다 예쁘네요. 그래서 서울 아가마지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고 애가 있다면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팁을 줄 거예요. 이런 거가 있고. 이용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만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만? 서울에서만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을 하면 보편 서비스로서 그 산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1주에서 2주. 그러니까 이제 단태한지 쌍태한지. 그래서 그 출산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정책적인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나 예정일이 언제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그 산모 우리 이제 홈페이지도 알려주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남편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임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임신하신 여성분들은요 네. 맘카페나 이런 데에 매우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한 서칭을 해요. 예. 남편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웬만한 정보를 다 얻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유명한 산후관리사가 있다는 소문도 막 돌아요.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잘한다라고 하는 산후관리사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경력도 있고. 그럼 이제 내가 찍어서 네. 난 이분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약간의 이제 그분의 이제 퀄리티가 있으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순번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그때쯤 되면 우리가 한 분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원래 가격대로 네. 서비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일 때 출산 예정일을 두고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할 때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 다 받게 되고 신청하는 네.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출산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예를 들면 집으로 바로 안 올 테니까 네. 태어나셔서 바로 오십니까? 조리원 가십니까? 물어보고 집에 오는 날이 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제 관리자가 네. 산모분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죠. 그래서 가족 관계는 어떻고 또는 남편이 뭐 출퇴근하는지 집에 계시는지 또는 아이는 위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 또는 이제 일들 원하는 거 예를 들면 남편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식사 준비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반찬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그 면담을 해서 이제 그거에 적당한 산후관리사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서비스를 배치하고 서비스에 대한 기간은 1주 단위로 다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 1주만 받을 거야, 2주 받을 거야, 3주 받을 거야. 네. 근데 대체로 유료는 한 달 정도를 이용하십니다. 서비스를 네. 이게 받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애가 좀 컸어요. 이제 보육원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네네네. 그럼 그때도 도우놀이가 도우놀이를 통해서 도우놀이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네. 좀 지역이 제약적입니다. 예, 아직은. 왜냐하면 네. 우리가 어린이집은 그 이제 위탁을 하고 있어서 네. 왜냐하면 시설을 직접 하려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위탁하다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이에요. 네. 근데 민간 어린이집은 이제 차량을 이렇게 막 돌려서 먼 데도 가잖아요. 네. 근데 구립 어린이집은 이제 차량을 안 합니다. 네. 즉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먼저 다니게 돼 있고요. 현재는 광진구 능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에 꿈맞이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좀 커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꿈맞이 어린이집 방문하셔서 네. 상담을 할 때 저 도우놀이 알아요 그러면 네. 더 좋아하시겠죠. 근데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겠네요, 어린이집. 이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공립이 대체로 네. 이제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이제 미리 신청해 놓고 네. 그 다음에 추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매년 추첨을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국공립으로 모이는 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보상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국가가 모든 비용을 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간에도 매우 좋은 보육 서비스 많은데 네. 이제 아직까지도 국공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뭐 돌봄이 보니까 이 초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네. 건강도 아직까지는 괜찮으신데 이 진지하게 앞으로 또 건강 괜찮으실까 걱정이 될 때가 됐어요. 저 아버님이 만약에 돌봄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제가 네네. 연락을 해서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한 가지 이제 역시 서울과 네. 광진구라고 하는 것을 좀 지역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서울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네. 이제 우선 같이 사느냐 따로 사느냐. 네. 만약에 이제 같이 살면 네.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같이 살아도 또 만약에 출퇴근해서 낮에만 부모님만 계시면 그것도 걱정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뭐 병원에 입원하시게 돼서 갑자기 돌봐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또는 갑자기 병원을 가시게 되는데 나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네.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를 거셔서 네. 돌봄 SO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 게 1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모하시면서 듣기 네. 바랍니다. 예. 1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서울시가
그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네. 이제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에 제도화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도 제도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걸 따지긴 하지만 굉장히 네.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위소득 한 100, 광진형이 있기 때문에 네. 150%까지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 대표님이나 저나 다 대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표님도요? 아, 네. 왜냐면 전국 1등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인데. 아, 매출이 많은 것과 네. 그 이익은 다르죠. 아, 수익. 그렇습니까? 네네. 아, 예. 저희는 사회복지의 네. 활동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많은 금을 마치고 있고요. 그렇구나. 여튼 SOS 센터 전화번호가 뭐 어디 떠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사는 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찾아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그 사회복지 특히 이제 지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제 통하는 용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에요. 근데 이런 결국은 내가 사는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과 주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매우 바람직한 상이에요. 근데 이런 접근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내가 사는 곳의 주민센터의 전화번호와 필요한 그 아까 얘기한 돌봄 SOS와 관련된 것은 금방 찾거든요. 네.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튼 그런 상황은 지났는데 그게 아니라 연세가 더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노화되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에 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아마 모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장기 요양보험료라고. 네. 그래서 전 국민이 내는 보험금을 네. 그 요양이 필요한 서비스의 비용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 서비스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누구나가 받는 게 아니라 네. 누가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등급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내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네. 두 번째는 좀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서 병원에서 인지에 약간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서 치매가 약간 오실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인지장애 이제 치매라고 하면서 많이 싫어하니까 네. 인지장애가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병원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대표전화에다가 대표전화를 찾아주세요. 1388 어쩌지 있습니다. 네. 그곳에 전화를 걸어서 등급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럼 등급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제 어르신이 스스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요. 근데 문제는 평소엔 못 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또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시고 걸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네.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시고 예.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예. 여튼 근데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그거는 다행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응대한다는 건. 네. 하지만 거기서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 노화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또는 다시 건강해지기 힘드신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지, 이제 그 치매와 관련된 질환을 앓게 되시면 이제 더 어려워지니까 이럴 때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등급 신청을 하고 네. 그 등급 신청은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5등급은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4등급서는 이제 거동도,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족이 그러니까 같이 동거하거나 네. 또는 가장 가깝게 책임지는 주 보호자가 네.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것도 감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등급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등급을 받은 걸 가지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제공기관들이 있다. 그 제공기관을 재가장기 요양기관이라고 하고 네. 시설에 들어가면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개 중에 내가 받은 등급을 갖고 특히 아마 처음에는 시설 등급이 아니라 재가 등급을 받게 되세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광진구에도 뭐 거의 뭐 수십 개가 있고 네. 그 중에 도우누리가 운영하는 제과장기 요양기관이 4곳이 있는 겁니다. 그 제과장기 요양기관의 이름은 늘푸른 돌봄센터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광진구에는 늘푸른 돌봄센터를 찾으셔서 거기에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 네이버에 늘푸른 돌봄센터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네. 또는 저희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우리를 알아가는 네. 도우누리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하셔서 전화로 상담하시면 전화로 1차 상담을 하고 그럼 저희가 방문사회복지사가 네, 거기에 맞춰서 방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지 이제 이렇게 상담을 쭉 해드리고 그 상담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어르신은 예를 들면 시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몇 시간 정도 갈 수 있겠다. 물론 공단에서 이미 큰 틀에서 계획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우리가 가서 조사해 봤더니 그 일상생활에는 얼마 정도 필요하고 네. 또 그다음에 뭐 옷 갈아입기 또는 식사 수발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구체적으로 네. 직접 만나서 또 이렇게 제공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갖다가 공단에다가 제출하고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이제 그쪽 그 집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일을 하고요. 그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네. 그럼 이제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비용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이 예를 들면 3등급 정도가 보통이라고 치면 3등급 기준으로 하면 아마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금액에서 내가 몇 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사용한 금액이 나오면 전체 사용한 금액의 15%, 네.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요? 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아까 얘기한 나머지도 결국은 네. 내가 또는 나와 같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서 내는 거죠. 그래서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되는 게 결국은 내가 낸 보험료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청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15%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가구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좀 이렇게 적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아까 이제 15%가 아니라 뭐 7.5% 반 내거나 또는 무료 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반이 되거나 무료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제공자에게 안 주는 게 아니라 제공기관에게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국가가 네. 보조금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매우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요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공급기관이 굉장히 난무하고 네. 공급이 팽창되어 있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고 네. 또 그 안에서 부정으로 네. 서비스를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줬다고 거짓해서 청구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언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러한 게 전혀 없다라고 저도 이야기하진 못합니다. 물론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데 매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혹가다가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서비스의 성격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쵸. 것 같아요. 예. 다시 말해서 노인장기 요양 제도는요, 네. 뭐 의료 제도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제도는 어디에 내놓아도 굉장히 잘 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책으로 본 거에 의하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여기에 견줘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나 또는 나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집안에 네. 부모님이 치매가 오시고 아파봐야 이 제도를 경험하게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주변의 이제 지인분들 중에서 아주 전문가들,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만나면 이런 대화를 안 하다가 네.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니? 네. 그때도 전화 잘 받으세요?
저도 드는 생각이 지금 네네네. 아버지 아프시면 전화 드려서 상담해야겠다 생각 그러니까 이제 들거든요. 카톡이 오는데 네. 카톡이 이렇게 오죠. 네. 전화다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느낌이 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표님만큼의 자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여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 즉 젊은 층이 또는 자기 부모님 세대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분들은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그 안에 그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되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집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이제 공공성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관심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분이 안 갖는 게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축이 뭐냐면 취약한 분들에게 단절되는 정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보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거나 더 취약한 사람들이 더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도우누리에는 그 장기 요양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요양 서비스의 온전한 임무가 뭘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가서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어르신 일상생활 한 30분 돕고 네. 옷 갈아입혀서 드리고 위생적인 거 해드리고 말벗하고 3시간 다 했으니까 어르신이 난 다 했으니까 이게 과연 우리의 임무일까. 실은 우리가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의 필요한 일상생활 지하주나 신체활동을 돕고 사회 참여에 대한 걸 돕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돌봄의 기술이죠. 근데 우리가 가서 임무적으로 찾는 건 그 어르신의 안전하고 온전한 삶의 질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그 어르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폭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양보호사와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서 이분이 사는 집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분이 드시는 거는 영양있게 잘 드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요양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서 관심 있게 봐주고,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보가 단절돼요. 그리고 또는 독거이면서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장기 요양이나 이런 것에 접근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못 오시는 분들이 왕왕 생기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뭐 있거나 이런 거죠. 다행인 건 이제 2020년 이후에 독거 어르신들을 주되게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모아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안부도 묻고 관계를 가지면서 이분들의 어떠한 건강 상태를 보면서 이제 제도적으로 잘 또는 느리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장기요양 서비스가 더 의미 있게 끝나겠죠. 그럼 만약에 저를 예를 들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달 살이를 하고 있어요. 한 달 살면서 빚내지 않고 그냥 이 사업체 유지하면서 빚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문득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시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당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투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선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제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제 나이 정도 됐을 때의 동네를 생각해 보면 윗집에 누가 살고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서 아프면 들여다보고 또는 이렇게 챙기면서 이게 이제 좀 나름대로 정상을 찾아가는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어서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고독사라는 게 나오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렇게 어떡하지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어쨌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책임이 강조되면서 제도가 늦었지만 그런 것을 천천히 이제 메꿔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생활들이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대가족 없잖아요. 다 따로 살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나랑 같이 안 사는 부모님이 더
이제 고령화되고 그래서 걱정이 되었을 때 또는 갑자기 아팠을 때 이러할 때에 이제 작동될 수 있는 기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복지 전달 체계에 다 이렇게 요소가 있는데 네. 이러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는 과거처럼 그거는 매우 가난한 사람만이 일부에 한해서만 국가가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흔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 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네. 지역 주민들의 그런 변환 가구 형태 속에서 네.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들에 네. 대해서 하나씩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장치들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네. 서비스를 받는 네. 이런 한도 가야 되겠죠. 그럼 이사장님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어느 정도? 물론 부족하죠, 아직. 아직은 부족하고요. 아직 예. 부족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비관적이거나 네. 또는 이거 우리나라 돌봄 개판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고민들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든 돌봄에 대해서 네. 소비할 기회를 받는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 나는 어떻게 보면 한 달 살고 한 달 이렇게 간간히 이러고 있지만 사실 국가로부터 나는 수급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가? 이럴 수 있는 건데 나는 거기에 대상이 아니니까 이건 나 스스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지금 당장 그걸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생애 단계에는 돌봄이 필요해요. 네. 근데 노인에 대한 서비스만 현재는 일반화된 겁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보편 서비스가 아니라 네. 여전히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서비스예요. 아까 얘기한 만약에 그 미취학 전에, 취학 전에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성격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네. 위치에 놓여 있다면 네. 그럼 이 아이에게는 간단한 어떠한 기간 사이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약간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 이 아이가 굉장히 다른 상태로 바뀌고 학교에 진학해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의 제도는 그러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인 저소득자를 한정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중간에 두텁게 있는 중산층은 그런 기회조차 없고 또는 그 내용들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공평스럽게 받지 못한다는 이것을 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 관점에서의 돌봄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의롭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떻게 정의롭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건 제도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용자의 확산과 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죠. 또 하나 관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러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아까 그 서비스는 사람 돌보는 것은 생애주기에 모두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왜 노인부터 시작했을까? 노인의 숫자가 가장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네. 두 번째는 그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없는 게 있죠. 뭘까요? 순수함? 뭐가 있을까요? 선거권이죠. 선거권. 제도의 영향을 받는 거죠. 안타깝게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인구가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인 절대적 환경, 그 다음에 제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대가 결국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적으로 제도화됐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한 돌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도 돌봄은 필요하지만 생산 노동을 하기 위해서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돌보지 않게 내놓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정치적 참여가 그러니까. 서비스의 양의 역량을 준다. 지금 좀 아까 얘기한 제가 굳이 이것을 정의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의라고 네. 하는 것은 옳음 이런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비스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부분에 무언가 결여가 된 거예요. 그 결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거냐라고 했을 때의 돌봄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 접근이 이루어지는 꼴을 봤더니 결국은 선거권 있는 그 대다수 인원부터 가더라. 투표 참여율이 중요하네요. 이건 참여율이 아니죠. 참여율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정파와 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네네. 그런 것보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모든 이 사회 구성원들이 네.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든 산모든 또는 신생아든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이든 또는 근본적으로 노동 생산성 가치가 떨어지는 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돌봄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정의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고려장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네. 이 과거 우리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우리 집안에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갖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네. 그럼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입원하셨어요. 야, 병원비 얼마 나왔는데 얼마씩 내자. 네. 야, 근데 간병 너무 비싸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저기 딸, 너가 간병하거나 며느리, 당신이 간병하거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직장 다니는 거 그만두고 그렇죠. 간병해.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맞죠. 이게 몰매 맞죠.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다 모여. 야, 누가 제일 돈을 적게 버니? 그게 남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내가 간병비를 지급할 것은 아깝고 가족 중에서 보면 가장 돈을 적게 버는 너가 좀 쉬면서 부모님 간병해라. 이게 우리 인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봄이라는 가치를 매우 낮게 낮춰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받는 처우는 매우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거예요. 매우 고마워하고 매우 감사하지만 그것에서 지불할 때에는 이거 되게 아까운데. 근데 그것을 이러한 보편적인 우리 사회적인 돌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뭐냐? 국가의 태도예요. 제도화된 서비스의 비용을 모두 국가가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에 대한 급여 복지부가 결정하고요.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비용 복지부가 결정합니다. 매년 말일이 되면 국회 앞에서 재공조직들이 모여서 1인 집회하고 집회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년도에 수가를 올려주세요. 근데 안 올려요. 안 올리는 이유가 뭐냐?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만큼 지불하는 거를 봐요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올라갈 거냐. 이거는 정치적인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의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정의롭지 못한 부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 이 두 개의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인 공론장, 또 우리 사회의 인식의 상승, 또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 두 가지의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윤리적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만 돌보면 돼가 아니라 나는 사회적인 책임을 하고 있는 조직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불정의로운 것을 정의롭게 만드는 과정이 있으니 여기에서 어떠한 기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뭐 당당함, 또 윤리적인 소신, 이런 것들이 맞닥뜨릴 때 가능할 거라는 거죠. 네,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만 나오면 열이 받아. 네, 지금 제가 그 이용자 관련해 갖고 질문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용자 같은 경우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였고. 그게 보편 서비스인 거죠. 보편 서비스. 네. 그럼 이제 직원 조합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는 제 자녀라든가 와이프라든가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 많은 집이 그만두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도우놀이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나 네. 장애인 활동 지원을 돕는 활동지원사나 또는 뭐 생활지원사, 산후관리사, 가정관리사라고 하는 게 이 다 끝에 사가 붙어 있어요. 네. 이건 그만큼 자격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거기에 맞는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과정을 이렇게 수료해야 돼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봐서 국가자격을 보는 거고요. 네. 장애인이나 그 외의 바우처는 아직까지 국가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제도화된 소양 과정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 과정을 수료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고준위,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한다기보다도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 기술을 습득하고 진입은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시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거 40시간만 교육 들으면 나도 장애인활동인정 할 수 있어 라고 다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다만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40시간을 수료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돼서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분에게 진짜 좋은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또 학습하고 공부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제 뭐 전문 매니저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공기관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도우누리 안에 있는 늘품돌봄센터나 네. 한우리 돌봄센터나 서울아가마지나 이런 데가 우리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네.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 교육을 하고 이런 걸 매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장교양 같은 경우는 제공기관이 많으니까요. 그 제공기관에서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좋지라고 한다면 가서 직원들에게 얼마나 교육 투자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잣대가 됩니다. 네. 그럼 직원조합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좀 필요한 거고 교육 받아야 되는 거고 자격을 갖춰야 된다. 네, 자격을 갖춰야 네. 된다. 근데 그거 플러스 원래 취지가 취약계층들 일자리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 조건도 있는 겁니까, 같이? 조건이라기보다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약성을 갖춘 분만 채용한다는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이 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분에게 네. 뭐 그런 가능성, 취업의 길은 열려 네. 있는 거고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일하는 분들을 무한정으로 우리가 이제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업의 특징은 뭐냐면 이용자가 확보가 돼야 제공자가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죠? 근데 이용자가 확보가 되는데 제공자가 없으면 서비스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그 늘품돌봄센터나 한우리 돌봄센터에 일하고 싶다는 분들은 사전에 와서 채용 면접을 하고 면담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연락을 드려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두 분 정도의 그 인력이 수요가 있는데 네 분이 만약에 이제 입사 신청을 했다. 네. 그러니까 대기자가 그렇다. 네. 그러면 순서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가 이분이 그 학습한 훈련한 어떤 그러한 그 숙련도가 거의 비슷하다면 네. 도우누리에서는 아마도 취약성 있는 분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취약성이라는 표현이 오해가 있어서 저는 취약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되잖아요. 취약하다면 뭔가 결함이 있거나 이런 뉘앙스로 다가와서 그런 표현은 아니실 거라고 보는데 취약함에 대한 내용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지금 박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순화돼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우누리는 이제 그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하고 얘기는 이제 채용에 대한 취업 문제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취약성이란 고용 취약성입니다. 고용 취약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취업하기에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용하는데 취약성이 있는 1번은 가난이 아니라 네. 연령이에요.
연령. 아.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나 네. 또는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고용에서의 취약자를 55세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55세 이상. 55세가 되면 어디 취업하기 어렵다. 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50 플러스도 나오는 거네요. 이런 의미에서. 예. 끝난 겁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네. 그 취약 우리가 직원들하고 네. 채용하거나 내부에서 취약하다는 표현 사용하지 않아요. 쓰질 않고. 그럼요. 예. 우리는 우리끼리 있는 거죠. 그치, 예. 우리끼리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저기 문을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난 영양주사 되고 네. 되는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지? 라고 했을 때에 갖는 몇 가지 이제 문턱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우누리도 예를 들어서 직원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직원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따로 공고를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를 그러니까 도우누리에는 네. 내부적으로 두 개의 직군으로 나눕니다. 네. 하나는 그 사무관리직, 하나는 서비스직. 서비스직이 이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생활지원사, 산후관리사 이렇게 이런 네. 분들 계시고요. 네. 이분들은 수시, 상시, 이제 상시 채용에 대한 것을 공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가 우리랑 계약이 되면 그때야 이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는 수시고요. 네. 사무관리직은 주로 이제 사무실에서 출퇴근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결혼이 생기거나 네. 또는 사업이 확장돼서 수요가 생겼을 때는 이제 전부 다 채용 공고, 그러니까 공개 채용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도우누리에서 갖고 있는 이제 한 가지의 그 특징이 네. 직원조합원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결혼이 되거나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새로 채용하게 됐어요. 네. 그럴 때 어디에 공개 채용을 하지만 우리 서비스 직군 중에서 난 도우누리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분이 사회복지사를 취득했다면 네. 그분을 우선 채용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채용이 아니잖아요. 네. 원래 인사를 승진하는 거예요. 또는 인사를 이동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깡매님께서 이사장님 물 좀 드시면서 하시라고. 어정육자님 혹시 어디 가시기 전에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깡매님께서 또 이사장님 물 디테일하시네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깊이 있게. 우리 시커먼 TV님도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용자와 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까 놀란 게 아까 후원자 조합원들 있잖아요. 후원자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직원 조합원이었다고.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요. 그만두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용자와 후원자들의 이런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혹시 하시나요? 그 직원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5년, 예. 전략 체계를 재수립합니다. 네. 이제 지금 우리가 21년, 25년까지 사용하는 3기 전략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건 수립되기 전 과정에서 이제 직원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뭐 SVI 또는 쿠비즈 이런 몇 가지 진단들을 해서 이제 다 조사를 하죠. 네. 평상시에는 이제 매년 이걸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뭘 다 주셨어요. 이렇게 친절하시게. 근데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예. 뭐 술도 마시는데요, 방송 중에. 근데 우리 또 주민연대 방송은 또 특별한 방송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 예의를 갖춰서 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직원분들 또는 이제 직원조합원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족스러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지표상 조사하는 건 그렇게 몇 년 또는 거의 5년이라고 하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만족도가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조사한 거라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는 2018년도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을 당시에는 전환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을 강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합원이어도 되고 조합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취업규칙에도 조합원인 직원과 조합원이 아닌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사회에서 네. 그런 이제 우리 조합원 이사님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합원은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매월 증자하면서 회사의 출자도 늘리는데 왜 똑같냐?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고민할까를 이사에서 이제 한 1, 2년 정도 논의를 했고 결국은 2008년 대의원총회에서 2018년? 2018년 대의원총회에서 직영사업장에 한해서 네. 위탁사업장은 없을 수 없고 직영사업장 거기서도 보조금 사업이 아닌 네. 일자리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우누리에서의 일자리는 조합원의 일자리다 라고 이제 네. 대놓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은 결국은 출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서류상, 형식상으로 보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대의원총회의 또 대의원총회와 이사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인으로 이제 출마를 해서 대의원이 돼서 최고 의사결정에서 행사를 할 수 있고, 네. 또는 이사로 출마를 해서 이제 일상적인 그 경영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러한 것이 열려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각 사업장마다 이제 직원 대표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들을 직선제로 선출을 해서 네. 그 대표자들이 이제 직원 대표자 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나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분들의 참여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우리 이제 복리제도 중에 우리 회사 도우누리의 직영사업장 어디에서라도 5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활동을 하면 1인당 10,000원씩 해서 네. 소모임 활동비를 지원해요. 네. 지금은 영화 모임만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보시는 거예요. 영화 보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또 영화 본 걸 밴드에 올려서 같이 얘기도 하고. 저희가 영화 보는 전문 기관인 거 아시죠? 밖에서 들었습니다. 네, 들어오기 네, 전에. 네. 그래서 우리 그 대표님을 한번 네. 소개시켜 주든가 네. 그게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이렇듯이 어떠한 그 기업 또는 협동조합 활동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조합원들, 특히 직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월증자 사업이라는 걸 해요. 네. 월증자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출자금을 매월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늘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식회사나 일반 협동조합은 내가 주식을 증자하거나 출자금을 늘린다는 것은 배분에 대한 이익을 고려해서 출자하는 그쵸. 거예요. 예, 예. 근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배당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출자할까? 그것은 내가 속한 조직의 자본을 높이거나 네. 내가 속한 회사의 활동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한 달에 160명 되는 분 정도가 네. 600여만 원 정도씩을 네. 급여해서 월징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집중적인 그 관심이 높은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또 그분들 안에서는 이제 저희가 소액대출 사업이라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무신용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자금을 갖고 조합원 대상으로다가 자조금고 사업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통해서 모든이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안에서 층하를 두어가면서 네. 직원들에 대한 어떤 조합원 활동, 그다음에 기업에서의 복리라고 하든가 이런 네.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네. 막연하지만 높을 네.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떠냐고 간단히 물었는데 제가 설명이 엄청 자신이 없으니까 주원무원하는 거죠. 혹시 이제 후원자 조합원이 네. 도우누리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던 직원들이 이제 은퇴하거나 나이가 많아져서 후원자 조합원이 되셨는데 그분들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드시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도우누리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길 원하시는지 혹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이제 저희 생각은 그 이제 돌봄의 이제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이제 어쨌든 이 제공자와 또는 제공 공급 기관과 그다음에 소비하는 이용자 간에서의 상호 간의 그 공동체적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소비되어지는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 가능성이 어디 생길 거냐? 아마도 지금 이제 박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우누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평생 해서 그 퇴사를 하고 그리고 퇴사했지만 나는 도우누리의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조합원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파지거나 또는 더 노화가 돼서 서비스가 필요할 때 도우누리부터 서비스를 받는 일이 생길 거다 또는 생겨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 이제 예를 들면 그 우리가 2008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병원 간병을 연구할 때는 우리 직원 중에 그런 서비스 받은 적이 계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연령대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도 조금 더 우리가 그 아까 얘기한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이제 조금 더 좋은 방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어떤 관심도나 만족도 다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건 바람이죠. 직원분들 예. 2001년도에 제가 이제 제가간병사업단 자활에 있을 때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부모 여성 12명이 제가간병을 하러 지역에 이제 독거 어르신 할머니 댁에 나가서 이제 간병을 해줬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게 간병해 주시는 분들 중에 어떤 얘기들 저한테 해 주셨냐면 네. 나도 이제 반지하에 살고 네. 힘들어 죽겠는데 네. 내가 일자리를 받아가지고 가서 간병해 주시는 분 집이 나보다 더 지하고 깜깜하고 냄새도 더 나고 여기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사람 보니까 내가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그만두겠다 또는 다른 일자리를 잘라 이렇게 요구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반지하에서 살고 계속 이렇게 살 텐데 뭐 로또에 안 맞으면 뭐 좋은 데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출가할 텐데 그럼 나는 내가 살던 이 반지하에서 늙겠구나. 그래서 이 할머니의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더 미래의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간병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실제 있었고 그런 좀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보는 연민과 연대의 의식이 저는 이 늘푸름 돌봄센터와 도우누리에 어느 정도 쭉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도우누리의 요양사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늙고 힘들면 내가 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요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저는 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우누리의 어떤 정신을 쭉 이어가는 좋은 돌봄을 이어가는 아까 이제 민동세 이사장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바람을 실현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도우누리가 또 이제 우리 도우누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제가 얘기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관점에서의 정의로운 부분들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더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일면 타당한 말씀이시기도 하고 근데 또 반면에 이제 그것이 좋은 돌봄일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늘푸른 돌봄 센터가 2008년서부터 지금 그 한 5, 6년이 지나면서 우리 원년 멤버가 아직도 계세요. 이분들 연세가 65세에 넘어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봤더니 노노케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건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돌봤던 것에 대해서 그런 가치와 그 마음이 또 그 뒤에 후배의 제공 인력들 또는 그 전문 인력으로 양성이 된 사람들이 그 손길로 내가 돌봄을 유지하고 받고 싶은 마음들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장치 잘 만들까?
또는 그 안에서 다른 형태로 이제 예를 들면 소통이나 어떤 인간적 관계는 내가 회사에 있을 때는 나이는 많이 차이 난 동료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나를 돌보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좋게 분위기와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양화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공급 인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힘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이 될 수도 있어서 철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제도나 체계적으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을 제공한다는 일이 그 자랑스럽진 않더라도 아니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땐 자랑스러워하지만 예를 들면 뭐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렸어. 되게 자랑스러워하는데 평상시에 거업하는 것은 숨기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뀌려면 우리 국가나 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불자들이 높게 지불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지불해서 그 사람들의 처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전문적인 영역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최저임금으로 다 지금 딱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직업인데 어느 부모가 우리 자식이 그 일한다 그러면 박수 쳐주겠어요. 종아리 때리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해석은 그러면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과 적절한 처우가 실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더 전문화시켜서 실제 그 도우누리의 서비스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학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의 후학들의 양성을 통해서 그게 선순환돼 가지고 지역의 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이고 어르신들의 어떤 돌봄권, 이용권 이런 것들을 또 보장한다. 이렇게 서로 순환되는 서로 대립적인 게 아니라 순환되는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첫 단추, 처우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에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돌봄 서비스는 무형이기 때문에 사실 표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이론적인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똑같은 사람이 서비스를 줘도 어제하고 오늘은 다를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서비스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관광 또는 식당 또 이런 여러 일반적인 서비스업에서 적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서비스 이론에는 체인 이론이라고 해서 서비스 종사자에게 처우를 좋게 했더니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기본 정설인 거예요. 근데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개중에는 돈을 받는 건 받지만 나는 일하는 건 대빵 싫어해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사례를 갖다가 여기 가지고 와서는 돌봄에 처우를 올려봤자 안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일부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되게 더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더 많이 얘기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지금 뭐 특정인을 두 분이 아시는 특정인을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노인 장기 요양의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장기 요양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기요양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위원회에 의사협회 들어가고 노인협회 들어가고 노동조합 대표 들어가고 이 사람도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금 최저임금 선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름까지 아는데. 네, 하여튼 오늘은 사회작동조합 도우누리 우리 민동세 이사장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 진짜 제가 궁금했던 것들 제가 사실 사심으로 질문한 게 많거든요.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고 여기서 좋은 정보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우누리는 계속 조합원들 받습니까? 신청하면? 지금은 직원조합원으로만 늘려야 됩니다. 지금은?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하나씩 말씀하시죠. 시청자분들이
한 100만 명 되나요? 아, 예. 100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광진구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광진구에서 잘 거주하다가 그리고 잘 정리해서 마감하는 그러한 삶들 속에서 필요한 돌봄들 또는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하고 또 어떻게 그것이 지역에서 순환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처우도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의 직업 또는 직업군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도 행복한 이것을 우리는 좋은 돌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돌봄이 광진군에서 이뤘으면 바라고요. 그 100만 정도 되신다고 하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나 드리면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네이버와 구글에서 늘 푸른 돌봄센터라고 검색해 주십시오. 또는 케어누리라고 검색해 주십시오. 바로 저희가 전화 상담하고 찾아가서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만 아는 광진구 이야기. 오늘은 사회적동조합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님과 함께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마지막을 좀 네. 이렇게 액센트를 좀 넣어보시죠. 아, 제가요? 우리만 아는 이라든가. 예. 우리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도우누리는 모두가 아는. 모두가 아는, 예. 모두가 알아야 하는. 네. 네. 모두가 알아야 하는 광진구 이야기. 오늘은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님과 무소속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